알면 당신도 법테란! 자, 저는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알면 인생 무탈. 여러분의 무탈한 삶을 위해 열심히 뛰는 법테란 MC 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 법 때문에 괴로운 모든 분들을 위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법을 알고 또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법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지혜로운 법 소비를 돕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아, 뭐요? 미친 소야? 아, 이거 나 20년 전 거를 이제 시키면.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다 죽어. 그래도 노래는 네. 오래 갑니다. 네. 윤복희 씨의 여러분 이 노래는 좋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법테란?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도 지혜로운 법 소비를 돕는 빅데이터 전문가님과 함께 네.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 법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소비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건가요? 변호사긴 하지만 법 소비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뭐. 너무 붙여. 아니 법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소비니까. 네. 어쨌든 뭐든지 소비는 지혜롭게 해야 탈이 안 납니다. 요즘은 기업이 스스로 제품을 못 만들어요. 소비자가 제품을 만들어주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전에 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본 적 없는 제품, 과거에는 없던 기술을 가지고 자신은 소비자를 놀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어디 그런가요? 그 소비자 원하는 삶 아이디어가 제품들이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플라스틱 빨대, 이건 재활용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참 안 쓸 수도 없고 네. 또 뭐 차가운 거 마실 때는 참 고민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종이 빨대, 또 옥수수 빨대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네. 또 강릉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음료를 생산하는 기업에 네. 재활용이 쉬운 플라스틱 병을 생산해 달라고 네. 편지를 보냈는데 네. 그 기업과 환경부로부터 답장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네. 예, 소비자의 마음을 빨리 읽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종이 빨대는 좀 맛은 없더라. 먹다 보면 눅눅해져. 그쵸? 먹다 보면은 이게 네. 내가 종이를 먹는 건지 네, 종이 음료를 맛이 먹는 나.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옥수수 빨대가 나왔어요. 옥수수 맛이 나나요? 아니요, 옥수수 빨대는 종이랑 달리 탱탱합니다. 어디는요 아예 빨대를 안 주는 매장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거기는 이제 그냥 그 뚜껑을 컵 뚜껑처럼 길게 해가지고 그냥 마시게끔 만들어 놓은 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네.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 피해가 때가 때인 만큼 급증하고 있죠. 맞습니다. 뭐 계속 많은 상황이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관련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처리 결과 현황인데 그 결과 보니까 2020년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가 2,195건. 그러니까 2019년 2,737건보다는 감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피해 보상 받지 못한 미합의 상태가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미합의 상태가 42.6%나 됩니다. 그러네요. 이 최근에 플랫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된 게 없습니까? 작년에 네.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인데요. 이 내용 중에는 입점 업체와 이제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은 이 플랫폼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당근마켓이라든지 뭐 번개장터 등 개인 간 플랫폼에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이 피해자에게 이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추세하고는 좀 다른 조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있는 법이라도 잘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행 6개월 정도 됐죠? 차고 송금 반환하는 거 지금 좀 잘 시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예금자 보호법이 이제 네. 시행된 게 작년 7월 6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때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차고 송금인으로부터 총 4,284건, 63억 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 대상 1,715건, 25억 원 중에 925건, 12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을 했다고 합니다. 차고 송금 반환 시에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이 96.1%. 굉장히 높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한 4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네. 사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면은 2020년인데 네. 한 해 총 청구 건수가 18만 4천여 건.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반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체크해 보시고 반환 그러니까요.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은 지급률이 96%나 된다는 얘기인데 네. 안 하는 거는 까다로워서 안 하는 건가요? 아마도 이 차고 송금 자체, 이 반환 제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반환 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서 송금한 것이거나 뭐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 절차 미이행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건으로 신청해서 실제 처리 건수가 적은 것도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 차고 송금 반환에 대한 거는 우리가 홍보를 좀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 차고 송금 네. 반환 제도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이 금액을 차고 송금한 송금자가 네.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 요청을 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면은 이 수취인을 대신해서 이 자진 반환 안내나 뭐 지급 명령 등 소송 없이 빠르게 이 차고 송금액을 회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혹시나 차고 송금 액수가 크지 않다고 포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실수였지만 금융 소비자로서의 권리이니까요. 그 권리 행사를 꼭 미루지 말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 법 소비를 위해 오늘도 저희는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뭐죠? 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소비자 통신보호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거는 뭐 경제 자유주의, 자유경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소비자 통신 보호를 위한 법안을 가득 안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었던 체인망을 구축한 넷플릭스에 대해 가지고 저희도 고맙게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것을 내게끔 하는 원래 통신 3사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소기업이 들어가면 자기들은 망이 없어요. 근데 알뜰폰 사업자들한테 그 망을 사용하려고 해주고 기존 3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네. 일정 부분들은 네. 중소기업들 위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라는 스미싱 피해를 입은 전화기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요 이동사가 요청을 하면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사 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신구미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구미 시민에게 구미가 당기는
김영식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약간의 언어 유희를 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미가 당기는. 예. 네. 자,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2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혹시 올해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짧게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만약 딸이 하나 있는데 원래 꼭 시집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예, 구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약기도 성장할 수 있는 뭐 초석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네, 빌었었고요. 국가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이제 밝은 한 해가 떠오르는 뭐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소망을 빌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이 대구 출신이신데 네. 지금 구미 의원님 하고 계신데 구미랑 또 인연이 깊으시더라고요. 대구 구미가 바로 옆이에요. 아 근데 또 구미에서 굉장히 오래 생활을 하셨어요. 네, 대구와 구미는 같은 생활거리입니다. 사실 늘 출퇴근 하기도 하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간을 교수와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총장을 4년을 하고 퇴임을 하고 그 과정이 이제 구미에서 보냈기 때문에 구미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해왔었고 발전 플랜이라고 해야 되나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예. 예. 또 구미가 예전에는 그 섬유의 도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IT 쪽도 전자산업, 많이 들어가 있고, 예, 전자산업 쪽으로도 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수출탑도 있고, 수출탑도 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 구미를 워낙 자주 가가지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구미 자랑 좀 해주세요. 구미는 뭐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산업화 도시이기 때문에 1, 2, 3, 4, 5 공단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큰 공단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휴대폰부터 옛날에 LG 디스플레이, 반도체까지 전부 다 핵심 기술들을 제조 생산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미 산업단지가 1973년도에 이제 설립됐었고 76년도에 옛날 시대에 10억 불이었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우리가 300억 불을 수출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10억 불을 어마어마하네요. 그때는 10억 불을 달성했던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수출탑을 만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수출의 견인차가 된 구미에서 교직 생활만 교육자 길만 쭉 걸어오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다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지금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을 이끌고 가는 핵심 축입니다. 그 철학이 중심이 있고 저는 공학도로서 이 과학 정치인을 보면은 요즘은 사실 기반이나 과학에 기반에 대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공학 정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많이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학자로서 이제 사실이 기반한 정치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었습니다. 공학 쪽에 워낙 전문가시다 네네. 보니까 그 한국 공학할림원에서 네네. 그 일반 회원으로 이제 등재가 되셨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공학 할리몰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공학인들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학인들로서 이렇게 살아온 역정을 보고 이제 이렇게 그 평가를 통해가 그렇게 한 300명의 정회원이 있습니다. 정회원이 이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일반 회원이 되고 그 경쟁을 보면서 이제 정회원 올라가는데 작년에 일반 회원에 가입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회원이 되는 것도 어려운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게 뭐 이때까지 워낙 사온 이게 기니까 아마 정의원이 된 쪽으로 이렇게 지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저희로 봐서 큰 경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자, 정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과학기술과 관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과학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는 과학이다.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이 핵심은 뭔가 하면 굉장히 복잡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의 과학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AI 정보라든지 또 디지털 혁신 플랫폼이라는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간 머리로서 있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과학이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결국 정치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병원에서 옛날에 진단할 때 의사가 진단할 때는 천진으로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요즘 보면은 빅데이터로 진단을 다 합니다. 그게 더욱 더 정확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제 전공이 또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러닝 학습이 있습니다. 계속 배웁니다. 데이터를 주면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해가지고 계속
인풋 주면 다른 아웃풋을 내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인간이 판단하는 것보다도 디지털 AI라든지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을 믿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만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벌써. 그래서 정치는 과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심플해지네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예, 예. 복잡하지 않고. 예. 이렇게 또 과학 전문가시다 보니까 네. 상임위도 뭐 당연히 네, 예상하신 그럼요. 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네. 하고 계신데 올해 좀 어때도 전문 분야니까 좀 일이 잘 풀리셨을까요? 전공을 잘 참 알고 하셨겠다. 계시니까요. 네, 전문 작년에. 뭐 법안 여러 가지 많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결국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의 어떤 네트워크이고 정보의 그 교환인데 단말기를 또 휴대폰을 요금이죠. 네네. 생각보다 꽤 비쌉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단통법 폐지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휴대폰을 사게 구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법을 발의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단통법 폐지 얘기하셨는데, 자, 오늘 저희 주제 법이 소비자 통신보호법입니다. 주인공을 제대로 저희가 모신 것 같죠? 자, 어떤 법안을 올리셨는지 지금부터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차로 준비됐죠? 네, 차트 준비됐습니다. 네, 김영식 의원님의 자유이전의 책임이 필요한 거죠. 소비자통신보호법 첫 번째 법안은요. 네.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시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입니다. 네. 이게 안 그래도 작년에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가 이 망 사용료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는 무엇인 건 잘 아시죠? 예, 예, 우리가 예. 컨텐츠라고 그러십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투자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이걸 전 세계에 공급을 하면서 네.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라 이렇게 보시면 매달 됩니다. 14,500원씩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뭐 저희를 봤을 때는 오징어 게임 아시잖아요. 네. 그것이 저희들이 한 220억인가 뭐 그렇게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을 봤을 때는 그와 같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었던 체인망을 구축한 넷플릭스에 대해 가지고 저희도 고맙게는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40배의 수익으로. 네. 뭐 그러나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통망을 보면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데는 결국 트래픽 혼잡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그렇습니다. 네, 백화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가 차가 많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교통유발금 내시죠. 교통 유발금을 내죠.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컨텐츠를 갖고 있는 하드웨어라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 연결을 갈 때마다 이게 엄청난 데이터들이 가니까 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결국 이것을 정수를 하거나 좀 더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고 하면 결국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통신 회사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 금액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유발한 사람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월적 지위로 하려니까 못 내겠다고 하니 저희들은 이제 법적으로 그것을 내게끔 하는 그 법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분쟁을 시간 순서대로 뭐 사건 개요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SK 브로드밴드가 이 막대한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넷플릭스에게 협상을 시도했는데 네네. 이를 거부했고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2020년 4월에 중재를 거부하고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 요구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인터넷 망에 접속하는 것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도 이런 취지의 법안을 내신 건데 정말 좀 당연하다,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 만약에 넷플릭스가 이렇게 돈을 안 낸다 그러면은 망을 회수하거나 못 보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게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되고 불가능한가요? 있습니다. 기술적보다 법적으로도 그게 안 되나요? 안 되는 군데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니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트래픽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는 내라. 이거는 이제 정당한 요구인 건데. 실제로 이 네이버나 카카오, 티빙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은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 고액의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넷플릭스는 워낙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되려고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자기 해결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기 봤을 때는 그건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이 통과가 아직 진행 중인데 된다면은 법적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 11월이잖아요. 그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이제 국회를 네. 찾았다라고 들었는데 그 직접 만나셨나요? 그때? 네, 만났습니다. 무슨 제 방에 이야기 들렸었습니다. 하셨나요, 그때? 뭐 제 방에서 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징어 게임과 같은 뭐 컨텐츠가 전 세계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설립하고 또 그것이 확산돼 가지고 인기 있게끔 만들어준 부분에 고맙다. 그러나 이 망 사용료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그거는 고마운 것이고,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과 같이 자기들이 220억 투자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1조 이상의 돈을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뭐 거기에 대한 내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시는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의원님이 가필드 부사장에게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다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네. 마음을 담아서. 근데 이게 궁금하네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게 트래픽이 걸리면 되나요? 어떻게? 미국에서는 그 망상을 내도록 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넷플릭스는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우리가 내는데 진입하는 데면 내면 되지 도착하는 데는 안 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거든요. 국내는 국내법을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국내법이 아직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사장님이 기술적으로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네. 캐시 서버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나요? 캐시 서버를 설치한다는 게 지금 캐시 서버가 일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국제적 망을 사용을 피하려고 하면 그 캐시 서버를 한국에 갖다 놓으면은 이 국제적 망의 그중 체증 유발하지 않으니 해결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 있으면은 국내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교통 체증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어차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각 집마다 캐시 서버를 그렇습니다. 네, 웃기지. 자, 그러면 지금 캐시 서버 얘기하셨는데 이게 OCA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 팀장. 뭐 설명해 주셨지만 네.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 검색할 때마다 웹서버 가동시키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 트래픽이 몰리고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처리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까 이제 도로에 뭐 차들이 여러 대가 진입하게 되면 길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버스를 한 대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한꺼번에 태워갖고 빠르게 이동해서 길도 안 막고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할 테니까 뭐 결론은 뭐예요? 돈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불하고 예, 있는 예. 거예요? 최근에 왔잖아요, 디즈니. 네네 플러스. 그렇습니다. 아니 제일 많이 이용자를 갖고 있다고 지금. 힘의 논리입니다. 아, 예. 넷플릭스 갑질 네, 방지법.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소위 예. 갑질 방지법이라고 얘기하시면 네. 됩니다. 진짜 야. 자, 아무튼 앞으로는 이렇게 좀 불공정 거래가 이런 온라인 세상에서도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김영식 의원님의 자유이전에 책임이 필요한 거죠. 소비자통신보험법 두 번째 법안은요. 네. 알뜰한 건 함께 더 많이 나눠야죠. 알뜰폰 독점 방지법입니다. 네. 야, 알뜰폰.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여론조사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뜰폰 사용자가 1,000만 명가 된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비자들이 네. 요금제라고 네. 얘기합니다.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가격이 좀 사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1,000만 명의 가입자가 지금 이루어졌고요. 요즘 뭐 또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동차 안에가 자동차와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 IoT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만은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과 네. 같이 소통을 하려고 하면 결국 또 통신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쪽에서는 비싼 걸 쓸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사게끔 해가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뜰폰 제도가 처음에는 이제 네. 통신비 경감 목적으로 이제 생겨났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 9월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5년 후에 보니까 가입자가 500만 명이 됐고 이제 도입한 지 11년 만인 작년 11월 21일에 보니까 1,007만 명. 어마어마해요. 아마 지금은 더 늘고 있겠죠. 계속해서. 근데 의원님, 이 알뜰폰이라는 것이 이동통신 회사의 이 통신망을 빌려서 제공한 서비스인데 네. 이 중소기업 업체가 뭐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원래 통신 3사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소기업이 들어가면 자기들은 망이 없어요. 네. 망이 없었으니 3사가 갖고 있는 망을 이용을 해가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그걸 영업을 하게 되가 있는데 3사들이 자기 확보한 것을 안 올라가는 것이 기본적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어, 고객이니까. 고객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사가 있으면은 요금을 상회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뜰폰 사업자들한테 그 망을 사용하게끔 해주고 그분들이 영역이라고 그러죠. 범위를 좀 넓혀가게 되는데 영역 사업에서 다툼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3사, 그러니까 KT, LG, SK텔레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동통신 3사인데 네네. 여기서도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건가요? 빼앗아가고 있는 게 원래는 거기가 있었는데 이제 기본 3사들이 갖고 있는 망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영역이 계속 좁아졌고 그것을 좀 더 영역을 넓히는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아마 자회사를 통해서 또 그 고객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난 국감에서 이동통신 3사가 호되게 문책을 당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어떻게 뭐 바람직한 방향이나 뭐 건설적인 얘기는 없었나요? 지금 건설적인 방향은 SKT가 뭐 이 사업을 출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기부도 알뜰폰을 어떻게 규제를 할까 하는 규제 방안을 곧 내놓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해법을 이 알뜰폰 독점 방지법에 담으셨나요?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네요. 결국 영역이죠. 경쟁을 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영역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 그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기존 3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라는 뭐 그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었으니까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외주 비율을 40%로 강제해 놓은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거 상생을 보신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통신사에도 니네는 예를 들어서 이 알뜰폰 중소 기업에는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로는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통신 3사의 망을 임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라라고 하는 이런 의무 제도가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일몰제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통신망을 구축을 해놓은 이 세계의 기존 이동 통신 사업자들의 이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후발주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의원님께서 잘 조율을 해가지고 같이 상생하자. 상생하는 예, 법안이라고 보시면 이런 됩니다. 취지의 법안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영식 의원님의 소비자통신보호법 세 번째 법안은요. 문자 사기 완벽 차단 스미싱 방지법입니다. 아, 보이스 피싱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스미싱. 이 스미싱이라는 게 이제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죠, 전 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SMS하고 피싱의 합성어인데 뭐 예를 들어서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이렇게 온다든지 아니면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요즘에는 보니까 어디 뭐 전자 제품이 결제가 됐다 내 카드로 얼마가 이런 것도 오고 많이 와요. 뭐 계속 다 변하고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 이제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고 그러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또는 개인 금융 정보가 이제 탈탈 털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사기치려는 스미싱 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이게 진화를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 당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윤정수 씨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하는 그날 윤정수 씨가 당해가지고 윤정수 씨 핸드폰이 뚫려서 저한테도 문자가 온 거예요. 거기서 연락처 받아. 네, 그 윤정수 씨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싹 빼가니까. 근데 어떻게 교묘하게 오냐면 팬인 것처럼 문자가 계속 오더라니까요.
옛날에 제가 이제 카카오를 한번 스미싱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제 교묘해요. 친구 하나가 돈을 아마 그때 50몇만 원인가를 네. 내가 해외에 있는 걸 알고 네. 돈을 입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요?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너무 잘한 게요. 그다음에 저한테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아빠 내 핸드폰이 고장나서 네. 다른 핸드폰을 쓰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자해라고 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얼마 전에 5살이거든요. 받았습니다. 예. 5살이거든요. 네. 핸드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저는 알았죠. 저는 아빠 휴대폰 고장났다고 애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짜인 줄 알죠. 야, 이거 너무 교묘해가지고 깜빡 속겠더라고요. 예. 아무튼 지금 이게 스미싱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지금 건수를 보면은 2018년도에는 25만 건이 있다가 지금 95만 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한테 주는 편리함도 많습니다만은 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포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 금융기관은 둘째치고 택배, 건강검진, 사칭까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의원님.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시대입니다. 예. 초연결이라는 건 어디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연결된 정보망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예.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네. 지금 현재를 보면은 후진적으로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각별히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맞아. 뭐 보건소라든지 뭐 네. 질병관리청 이런 데서 문자 보낸 것처럼 네. 해가지고 거기 딱 누르면은 맞아, 역시나 맞아. 또 이제 악성 이런 예. 것들이 이런 퍼지는 상황 자체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재난인데. 이게 정말 절대 클릭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인터넷 사기 신고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피싱, 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 이게 각각 소관 부처가 따로 있어서요. 접수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신고처를 찾는 것도 어려워요. 이 법안을 통해서 의원님께서는 차단 방법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 피해를 입은 전화기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이동사가 요청을 하면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차단을 못 하는 거예요? 요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그러면은 이제 개인이 가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이제 법적으로 해가지고 차단할 수 있으면은 이게 속도거든요.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니 네, 어떻게 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으로 이렇게 예. 규제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이 이제 공학도시니까 저는 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이나 전 세계에 서버 두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피해가 크기도 하고 돈이 넘어가 버리면 아예 그 돌려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거나 차단하거나 넘어간 돈을 다시 되돌려거나 이런 방법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과학 기술적으로? 그게 지금 국가와 국가 간에 네.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동남아 이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약이 왜냐하면 그 문제는 저쪽 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조가 된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뭐 지나고 난 다음에 돈이 뭐 없어졌네 이런 나중에 알게 되고 그 양반들은 빼가면은 바로 다른 쪽으로 현금 옮기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후발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단의 그 방지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처벌도 좀 강화하고 또 통신사나 은행도 대응 방법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어 해외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스미싱 이런 경우에다가 20년간 형을 때립니다.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처벌이 소프트하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해도 조금 처벌받고 말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법안에는 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넣으셨는데 네. 현재도 이렇게 신고 포상제가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규정을 넣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더 빠르게 대응하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뭐 있구나. 뭐 그냥 내 할 일이 많은데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부분이 결국 보상제인데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관심을 가지겠죠. 뭐 그런 차원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의원님을 모시고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소비자통신보호법에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어릴 때를 돌아보면 꿈이 뭐야? 그러면 과학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야? 그러면 연예인일입니다. 저 의원님은 어릴 때 꿈이 뭐셨어요? 사실은 과학자였습니다. 아니 보통 어릴 때 다 과학자 아니면 대통령이거든요. 네. 저희 집안이 이제 이과계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형제끼리 만나면 재미없으시겠어요. 야, 너 이걸 갖다 야 분자학적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 인문학을 하신 분들은 네. 답이 없잖아요. 답 없는 거 답을 그러니까 찾아가는 과정의 길로 토론인데 그러다 보면 논쟁이 있는데 과학도들은 오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늘 숙달이 돼가기 때문에 사회 문제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래서 만나면 그래 그럼 됐어 이게 끝이라 이 토를 별로 많이 달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농담입니다. 생각난 드라마가 있는데 미드에 빅뱅 이론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네네. 과학자들이만 나와요. 네네. 그래서 다 이제 과학적인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의원님을 보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그런 과학 기술을 접목해서 법안을 다 내고 계신 걸 보면서 우리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의원님 보니까 좌우명이 정본청원 이렇게 네? 돼 있던데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원님? 처음 듣는 사자성어인데? 근본을 맑게 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세상에 리더들이 많습니다만 옛날에 철학을 보면은 정치인들이 철학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철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살피고 올바르게 이 정치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게 우리 이상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리더자로서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면서 느꼈던 게 근본을 맑아야 된다. 그랬을 때 거기가 맑은 곳에서 이렇게 싸우면은 올바르게 샀는데 이게 맑지 못하면은 샀는 것이 머리 위에다 승 샀는 거와 같은 것이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도 좌우면을 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제 올해 이민년 의원님의 입법 계획, 의정 목표 이게 이제 궁금하네요. 제가 늘 고민해왔던 게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과연 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있던 우리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또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과 가상이 공존한 시대에 저희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가상 공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기술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는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상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상이라는 이 공간이 결국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대이전을 했었습니다. 결국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엄청난 일자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이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규제가 먼저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 규제 부분을 혁판을 하는 데는 국가의 통제권도 관련 데가 있습니다. 이 규제 풀어버리면 국가 통제권을 잃어버리니 거기서 줄다리하는 법안이 지금 국민들과 또 정부와 소통이 필요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짚어보고 우리가 빠르게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무쪼록 과학으로서의 그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시대를 빨리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쁜 데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요즘에는 보험 한두 개 정도는 다 들어놓고 있죠. 예. 하나도 없을지 몰라도 한 개만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보험 자체가. 네. 네, 두 분은 보험을 몇 개 정도 들고 계십니까? 저는 쭉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네네네. 제가 뭘 어떻게 보장받는지는 몰라요. 그게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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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정리해야 돼요, 네. 전문가한테. 저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네, 뭐 네.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실손 보험, 자동차 보험이요? 자동차 보험. 책임 보험?
그거는 보험이라고 안 치죠. 왜 보험이죠, 그것도. 에이, 그거는 책임보험이잖아. 저는 그러니까 아니 종합보험, 종합보험. 저는 보험이라는 건 그 두 개밖에 안 들어요. 아, 아, 그렇구나. 진짜? 예전에 대단하다. 들다가 뭐 어디 이상해서 갔더니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니까 사람이 막 약이 올라가지고 제가 다 해지해버렸어요. FP들의 기피 대상 1호네, 저 사람. 네. 두 사람은 저한테 좀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왜요? 네, 많이 제가 자산관리 보험 프로그램을 4년, 5년 했잖아요. 오. 그래요? 네, 나름대로의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어요. 제가 한 달에 350만 원씩 넣었다가 많이도 넣었다. 대박. 죽으면 10억 받는 줄 알고 또 안 죽으면 그 10억 가지고 나중에 연금 준다 그래가지고 넣었다가 해약했잖아요. 그래요. 한 5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별걸 가지고 제가 다 손해를 보죠. 아, 네. 너무 신기해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분. 저도 저런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알면 알수록. 네. 예. 요즘에 결혼 늦게 하고 아이 늦게 낳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들이 맞아요. 혹시나 해서 생명보험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맞아요. 전 이해가 돼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자녀들이 이후의 미래를 살아가야 돼. 그런 보험 같은 맞아요. 경우는 좀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었을 때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왜 가입해? 말도 안 되지라고 맞아요, 생각하지만 맞아요. 의미가 없지. 자녀가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런 경우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예. 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난 부모의 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요즘 저는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내 얘기를 써놨지? 할 때가 참 많아요. 예,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 얘기에 푹 빠져서 열심히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 기대해 주십시오. 출발! 법도야! 법도야! 엄마, 아빠,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을게. 빨리 일어나. 오빠, 언니, 태랑이 두고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요? 안 돼, 가지 마, 오빠. 박법도 이하지 씨 2022년 1월 12일 오후 1시 사망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안 돼. 가지 마.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태랑이의 부모님. 졸제 중학생 태랑이는 고아가 되고 고모가 태랑이의 후견인이 되기로 합니다. 엄마, 오빠네 전세 보증금 정리하다 보니까 대출금이랑 빌린 돈이 더 있더라고. 오빠네 막 어려웠어, 엄마? 아유, 걔네 형편이 뭐 뻔하지 뭐. 전세금도 다 대출받은 것이고 뭐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하는 그 뭔 놈의 통장에서 그냥 계속 빼쓰는갑더라. 그런데 갚을 빚이 많은겨? 생각보다 빚이 좀 되더라고, 엄마. 아니, 전세금에서 대출이랑 빚 갚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고모, 어제 나 학원비 내는 날인데 선생님이 학원비 안 들어왔대. 그리고 나 문제집 사기 5만 원만 줘. 5만 원? 아니, 무슨 문제집이 그렇게 비싸? 라떼는 문제집이 하나에 5천 원인가 그랬는데. 언제적 5천 원이야. 그리고 문제집 한 것만 사? 빨리 5만 원 줘. 오늘 학원비 꼭 내고. 그래, 미안. 학원비 오늘 꼭 보낼게. 학원 잘 갔다 와. 아유, 앞으로 우리 태랑이한테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제 어쩐다냐. 걱정하지 마. 그런데 오빠랑 언니 빚이 더 있으면 그 빚이 태랑이한테 상속될 텐데. 아니 뭐야? 빚도 물려줄 수가 있다냐? 이놈의 법도 자식 물려줄 게 없어서 자식한테 빚을 밀려줘. 엄마. 내가 친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한정 승인인가 그게 있대. 그래서 그거 신청하라고 해서 해놨어, 엄마. 에이? 뭐시여? 한정무식이? 아이고, 그래요. 그래도 네가 변호사 친구가 다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얘. 있어. 신유진이라고 딱 이길 사건만 한대. 엄마 걱정하지 마. 세상을 떠난 오빠네 부부는 생각보다 남긴 재산도 없고 빚까지 있어서 태랑이 고모는 조카 대신 한정 승인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따르릉. 네, 제가 박법도 씨 동생인데요. 네? 궁금보험사요? 네? 오빠가 우리 태랑이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고요? 2억 원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법도가 보험을 다 들어놨어, 야. 엄마, 우리 태랑이 그나마
그나마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야야야야야, 근데 네 오빠가 남긴 빚 말이오. 그 빚은 안 갚고 보험금만 낼름 받아도 되는겨? 걱정스러운데. 빚 갚으면 우리 태랑이는 어떡해? 그거라도 남겨둬야지. 아이, 그래도 보험금 받은 거 알고 은행이랑 빚쟁이들이 몰려들은 거 아닌가 몰라. 난 영 마음이 편치 않구먼. 찝찝혀. 할머니까지 이제. 야, 이거 진짜 애매하네. 네. 예. 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자녀에 대한 사연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부모가 세상 전부인데 두 분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다면 얼마나 청청병력이었을까요? 네, 예. 그런데 이 네. 어린 자녀에게 빚까지 있으니까 네, 우리 네. 사연자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그나마 고모가 이제 고모가. 후견인이 돼서 뭐 아이를 잘 돌봐주겠다고 착하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모가 네. 착해. 그나마 이제 뭐 다행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네, 생명보험 가입하고 가셔서 그거마저 없었다면 이제 네. 아이가 빚만 물려받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 근데 아까 그 태랑이 고모가 한정승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상속이라는 네네. 것이 발생을 하면은 그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가 되는데요. 네. 근데 빚이 많은 경우에는 네, 네. 물려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인정하겠다. 그런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깁니다. 남는 거 없네, 나한테. 근데 빚이 더 적은지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그러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빚이 1억이고 물려준 재산이 3억이야. 그러면은 단순 승인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나중에 어떤 빚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네. 갑자기 나중에 10억 빚이 나와. 그럴 경우에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황당하지. 네. 어쨌든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이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상속 포기하지 않아요?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속 포기는 예. 모든 권리 의무를 전부 면제를 받는 거고요. 예. 이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통해서 이거를 끊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럼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태랑이가 빚을 물려받을 일은 없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보험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보험금을 받았을 때 갚아야 되는 건지 이 빚을.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점은 네. 이 보험 계약자인 이 태랑이의 아버지 네. 그리고 이 후견인의 네. 오빠 네. 이 사람이 사망 보험금 이 자체가 상속 재산인가 아니면은 이 아이의 고유 재산인가 요거를 결정해야 돼요. 상속 재산이면은 네. 상속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네. 이 범위 내에 전부 다 빚을 갚아야 되지만 고유 재산일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자를 아예 상속인 또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유 재산이 됩니다. 수익자 자체, 이 계약에 의해서 이 태랑이가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계약자는 아빠인데 수익자를 태랑이로 해놨으면은 네. 태랑이의 공유재산인 거네. 고유 재산. 고유 재산인 네네. 거네. 그런데 만약에 계약에 따라서는 네. 자신이 생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본인으로 한 경우가 있어요. 연금으로 나중에 받으려고 예를 들면. 생명보험인데 사망하면 나오는 그러니까. 금액인데 본인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어?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 재산으로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보험 수익자도 태랑이도 돼 있고 네. 그 한정 승인 신청도 했으니까 다행히 그 태랑이가 보험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빚도 네, 안 네. 갚아도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속세라는 걸 내잖아요. 상속을 받게 되면. 근데 요거는 상속재산이 아니면은 보험금은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그래요? 지금 상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민법의 영역이고요. 상속세는 세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법상 세금을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세는 내야 된다.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태랑이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2억 원이나 되는 보험금을 받아서 이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 보니까 고모도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모가 네. 바로 후견이 될 수는 없어요. 아, 이게 그래요? 후견이 되는 거는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그런데 먼저요. 여기서는 할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할머니가 재산 관리를 실질적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고모가 이제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해서 본인이 후견인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친척들이 고모가 재산을 잘 관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견제. 가질 수도 있고 견제 기능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후견인 스스로도 투명하게 이 재산을 관리해주겠다라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가정법원에 이제 신탁을 신청을 해서 처분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탁자인 은행에게 뭐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급 관리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수탁자와 다 정해놓고 네, 네. 그리고 나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법원에서 그럼 그 재산을 전부 신탁 재산에 맡겨라라는 것이 처분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은 이제 계약 관계에 따라서 신탁 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평소에 법태랑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이런 그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한결 수월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거를 여러분께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신 변호사만큼은 아니어도 전 팀장과 저 정도만큼의 지식은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분은 은행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뭐 그냥 대면 하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용하세요? 뭐 어떠세요? 아니, 저희도 주택담보대출은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영끌하다 보니까 은행이랑 친합니다. 매달. 네. 자, 그래도 역시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데 대출 받는 게 이제는 더 어려워졌죠? 이 당장 이번 달부터 개인별 그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게 되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을 합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DSR 규제 40%가 적용이 돼서 주택 구매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길게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대출 받기는 아주 어려워졌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DSR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겠다라는 것인데 특히 7월부터는 해당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네네.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차차 한 가지씩 전해드리는 것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소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가치 있는 그 시간을 쓰고 보내고 있는데요. 시간을 지혜롭게 소비한 사람이라면 어느 날 문득 멋진 미래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시간에 저희가 늘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라!